실제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설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원전 544년에 열반하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이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버전이 다른 겁니다. 이게 남방불교 쪽에서 주장하는 관점이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주장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998년에 기원전 998년에 열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서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주나라 소왕 갑인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연대 추정을 할 때는 998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신 건 그 앞으로 또 한 80년 땡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반은 주나라 모광 때 열반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면서 최근에 바뀐 게 지금, 기원전 544년에 열반하셨다. 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거를 몰라도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49년 설법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지도, 내가 안다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틀린 거라도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이유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간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이건 잘못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류로 넘기는데, 틀린 거를 몇천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필연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시대적 필연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9년설이 맞는지 45년설이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이 스토리하고, 이 부분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사실 49년 설법설이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19세에 출가했다고 나와요. 여기서는 45년 설법설에서는 29세에 출가한 거로 나와요. 29세면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29세면 시근이 덜 든 나이거든요. 시근이라는 표현 아세요? 철. 이게 뭔가 센데? 그래서 예전에 사대부집에서 철 빨리 들게 하려고 어렸을 때가 임신했을 때 구리 같은 거 다려 먹었어요. 구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달여서 튼튼한 애 나오라고. 강한 애가 나오라고. 어렸을 때 안 죽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단단한 애가 나오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리나 쇠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럼 철드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위에 세대 정도 되면 그게 몇 분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몇 분씩 이렇게, 그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안 해드렸나요? 빨간 약만 있었어도 안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풀 같은 데 이렇게 베고 어디 낯질하다가 좀 다치면 거기가 썩어 들어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소독만 하고 아니면 빨간 약 한번 바르면 낫는데 그게 없어서 나중에 손가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내면 되죠. 쉬울 것 같아? 이거 자르기가 쉬울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29세라고 하는 게 요즘은 철도 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도 29세, 뭐 30세 이 정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는 사실 그 나이 때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미혼으로, 그죠? 대부분 미혼이에요. 거의 한 8, 90%는 저 정도 연령대 미혼이에요. 근데 저게 2500년 전에는요,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40대 후반, 50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빨리 가면 좀 있으면 이제 저게 손자 나오는 나이에요. 29세가.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29세에 출가하는 게, 그러니까 29세라고 하는 나이를 걸지 말고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50세에 출가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정도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9세에 출가해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라우라라고 하는 부처님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29세면요 벌써 아들이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때 무슨 뭐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 각술쟁원에서 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17세, 19세서로 나와요. 이때는 17세에 결혼했다고 나오고 이때는 19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애가 없다고? 불임 클리닉에 다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아구가 잘 안 맞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여기서는 6년 동안 고행하셨다. 부처님한테 3명의 스승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사람, 그 전에 바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타카라마푸타. 이렇게 3명의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들에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씩 하니까 배웠대. 다 마스터했대. 하이패스야. 선생님한테 가자마자 어유 통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는 그 당시 전 인도에서 최고 선생이에요. 최고 선생, 최고 수행자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처님한테 이 부분을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교육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부처님이 왕궁에서 조직관리 같은 걸 배웠지만 출가 문화 속에서는 수행자 문화 속에서는 달라요. 근데 저 부분들을 저 선생들 밑에서 배우면서 조직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행자들을 이렇게 교화할 때 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문과에서 공부를 잘했어. 그래도 이과 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판이야. 그러니까 문과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이과 가서 굉장히 공부를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선생들한테 배운 기간이 6년이래요. 그리고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고행을 한 게 또 6년이래요. 그래서 12년 동안 수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6년 정도는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6년 교육받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너무 교육기간이 지금은 대학원까지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냥 꼬마만 봐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저 때는 일찍 사람들이 죽을 때니까 평균 수명이 낮을 때니까 6년 정도면 충분히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라고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이분들한테 배웠다는 게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배워. 부처님은 처음부터 무사드고야. 그러니까는 선생이 없이 스스로 깨닫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탁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갔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논문이 나오는 거지.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전승에서는 부처님이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전승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배운 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전승이 약간씩 다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면 49년을 설법하셔야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49년을 설법하시고 80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내버리면 45년을 설법해야 80이 돼요. 이게 두 가지 전승이에요. 근데 이쪽 거는 요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쪽 거는.
하도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쪽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천태종의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천태종의 보통 이제 5조라고도 불리고 이제 7조라고도 불리고 뭐 이렇게 되는 분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일대 교서를 설하셨는데 대장경, 지금 경전이 한 1500종류 정도 되거든요. 그 경전을 설하신 거를 범주로 묶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함경, 사함, 중함, 장함, 자밤, 그 다음에 증일함, 아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하신 게 12년. 방등은 대승경전이라는 거예요. 대승경전을 설하신 게 8년. 그래서 아함 12, 방등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년 동안 이게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동안은 반야경을 설하시고, 대반야경 600권짜리 반야부를 설하시고,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하시는 뭐 이렇게 내가 만년에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반경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3개월간을 열반경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하신 법화경과 열반경은 총 합쳐서 이건 만년에 설하신 거고, 이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하신 거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8년. 그럼 봐봐. 12년, 8년, 21년, 8년. 다 더하면 49년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최초 깨닫고 나서 처음에 37일, 21일 동안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은 연수로 계산할 수는 없죠. 21일은 그냥 21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연차로다가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이 유명한 시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런 거 외웠어요. 밥 먹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럴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49년 설법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1960년대인가 이때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모든 문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주석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스님들의 주석서를 볼 때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이설이에요. 이설이에요. 그래서 이설을 모르면 그 주석서나 이런 거를 볼 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옳은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도 합리적이고 이 부분도 합리적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이때쯤 되면요, 결혼해서 10년 뒤에 출가한다는 건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음 생에는 출가하리라. 제가 미래에는 승단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좀 단안을 이 정도 10년 살았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0, 30년 산 거요. 여러분이 애틋해요? 조금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물론 뭐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그렇게 애틋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저 정도 살면요, 출가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좀 살 만큼 살아보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출가했다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나는 이런 거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서 떨치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각술쟁원 얘기를 보면 젊은 혈기에 딱 해가지고 이제 영웅같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건 내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고민한다고, 당신이. 근데 그 고민을 이 뒤에 스토리를 보면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사실 이치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19세 결혼 안 합니다. 17세 정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왕가의 결혼은 어차피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훨씬 타당해요. 분명히 이거 훨씬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세에 맞추는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이설을 다 버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설을 버리면 지금 주석서들 이해하지 못해요. 옛날에 써진. 옛날은 다 이걸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맞아요. 연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버전이 하나 있고 이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버전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나왔느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저게 도교 사람들이 노자 화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노자 도덕경이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노자가 원래 그게 도덕경이 아니고 원래는 노자라고 하는 게 책명이고요. 나중에는 덕도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바뀌어서 도덕경이 되는 거예요. 노자 한비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면 노자가 맨 마지막으로 함곡관을 나가면서 이렇게 소를 타고 나가요. 소를 이렇게 타고 황희정승이 소 탄다는 것처럼 소를 타고 나가. 그러니까 그 관을 지키는 관령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관윤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원래는 관문을 지키는 수비대장. 그러니까 뭐라 할까? 우리식으로 하면 철책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관문 지키는 사람. 그 수비대장인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혹시 그 텔레비로 봤던 그 노자? 이러면서 어디 가세요? 책이라도 하나 써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해서 했다는 게 도덕경이에요. 5천자.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강경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금강경이 한 5천 그게 몇백 자 되거든요. 그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탁 써졌다는 거예요. 탁 해서. 근데 그게 서쪽으로 나갔다고 노자가 그 관문 중에서 서쪽 관문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뭐라고 도교 사람들이 구라를 쳤냐면 노자가 인도로 갔대.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서 부처님이 됐대. 이게 무슨 견적이 나오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노자 화오경. 나중에 경전으로 만들어진 게 노자 화오경이.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오랑캐 여기서 인도예요. 근데 노자 연대만 보면 노자 약간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544 정도로 하면 부처님이 꼭 빠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쪽으로 됐대. 이렇게 자꾸 걔네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그에 반대를 해가지고 비슷한 설을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섭보살이 있는데 마하가섭이 아니고 가섭보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자가 됐고 나중에 중국으로 파견 나와가지고 파견 근무 나와서 원래 대기업 직원인데 파견을 나와가지고 가섭보살이 노자가 됐고 유동보살이 있는데 유동보살이 공자가 됐대. 이렇게 했는데도 걔네가 원조 구라맨들이 훨씬 더 잘 쳐. 그러니까 이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연대를 끌어올려. 이게 농담 같은데 이게 나중에 황제 앞에서 논변까지 붙어요. 계속 서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자 화오경이 금서로 묶입니다. 거기서 스님들이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민간에 퍼져 있는 거는 그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유치한 얘기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이래 라고 하는 거지만 옛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고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언비어 버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유치한 것들이 예전에는 먹힌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런 게 먹혀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 기제로 만들어내는 게 그거를 아예 차단시키려고 이설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마 불교 쪽에서 주장했을 거예요. 연대를 끌어올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고시대 때 이게 퇴행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뒤로 갈수록 발전하나요? 우리 문명은 어때? 뒤로 갈수록 발전하나? 퇴보하나? 과학으로 인해서 편리한 건 맞죠? 편리한 건 맞죠? 더 행복해지나? 어때요? 그건 또 주관의 문제예요. 그죠? 편리해지는 건 100%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를 끊어서 보면 조선이 통일신라보다 못 살아요. 경제력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할 때 저거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레 같은 거를 안 써요.
조선 후기까지도 수레라는 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 자체가 좁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길이고 그걸 도로망을 뚫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획을 긋는 사건이 경부고속도로.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으로 말하면 대운하 건설 하나 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이제 간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업이 발전하면 어떤 새로운 권력층이 생기는 거죠. 돈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 이렇게 특권층들을 맞먹으려고 하는 세력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싹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망 같은 걸 불편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그냥 불편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맞먹고 뭐 이러는데 대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성 권력층들에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통일신라가 고려보다 잘 살았고 고려가 조선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00년 정도 역으로 퇴행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퇴행적 역사관이 뭐냐면 진짜 행복하고 이상사회는 과거에 있었어. 그게 요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순시대. 태평성대가 있었고 그 뒤부터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상세계는 상고시대, 그러니까 요순시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옛날 상고시대에 있었고 퇴행한다 그래서 퇴행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그 다음에 동의 시대, 철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적 역사관이. 그래서 상고 시대에 나온 것만 최고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어요. 그 상고 시대에 불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500년, 2600년 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는 한참 전쟁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전쟁하던 시절에는 좋은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적인 시대에 이상적인 게 나와라는 관점이 중국에 있었어. 그리고 조선은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교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드는 게 연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연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노자가 붓다가 됐다. 인도 가서 붓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얘기.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붓다의 연대를 확 끌어올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 가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고시대에 이상적인 게 나오고 그 뒤에는 다 거지 같은 게 나와 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퇴행적 역사관 때문에 이상시대에 불교는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유교보다 더 대단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틀렸다가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스토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그냥 틀린 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필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 필연성을 이해하는 게 사실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건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고